고금소총과 야담. 사흘 만에 쫓겨난 사또. 옛날 서울에 한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녀동남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면서 대감에게는 딱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명문 거족의 가문을 상속해야 할 외아들이 둠이 없는 실아손이라 대감으로 보면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기는 하나 그렇다 하여 친자식을 두고 양자를 들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일을 어쩌겠는가 하며 주야장천 근심 걱정하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그 아들이 자라서 며느리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원래의 도리로 말한다면 을의 내직으로 있는 문무양반들 중에서도 골라서 매파꾼을 띄울 것이지만 당사자인 아들이 그 모양이니 하는 수 없어서 양반도 아닌 평민 중에서 고르되 사리가 밝고 인물이 고운 규수만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감이 이렇게 하는 계교는 가문이 훌륭하지 않아도 자기 집에 들여오기만 하면 같은 양반으로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식의 후원 선생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으로 요만한 내심계교야 성사시키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과연 시골의 한 농민의 딸로서 인품이 함지 같고 영특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대감은 원래의 계교를 달성하려 하였습니다. 그 계교라 함은 다름 아니라 그 가문을 상속해야 할 아들에게 어찌 벼슬자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그마한 고을로 벼슬자리를 주어서 내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대감은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날 그를 불러놓고 내 듣거라. 원이라는 것은 한 고을의 수령이니 백성의 부모요. 그러니 정사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내 혼자서 처사치 말고 부디 내 아내와 상의한 후에 처사하도록 하여. 라고 대감으로서 훈시 겸 아들에게 대한 당부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과 딴 당부를 하여서 내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상과 사당에 알묘하고 부모에게 하직한 후 행렬을 띄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신관사또의 행차이므로 앞에서는 사면육각을 띠띠떼떼 울리며 어라 쉬 사또 행차 없인가 하고 육모방망이를 내저으면서 호화찬란하게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한 첫날은 법례대로 육방관속 아련받고 기생점고까지 하여서 이날은 제법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튿날부터 생기었습니다. 그는 부명을 거역치 않으려 식전에 부인에게 탐문하였습니다.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세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부인의 일러줌을 받은 사또는 정의관하고 조배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신관사또이니 좋은 도포에다 통량갓 눌러쓰고 동원대청에 나가 좌정하였습니다. 육방관속의 조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 고을의 농군 두 사람이 상소를 드렸습니다. 전후 사연을 알리라 한즉 한 사람이 상소하는 사연을 엮었습니다. 그 일은 이러하였습니다. 한 농군이 남의 소를 빌어서 후치질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청초가 좋은 밥머리에다 소를 매놓고 점심을 먹고 와서 보니 소가 풀을 따라 뜯어먹다가 언덕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임자는 당장 소를 사내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소를 빌어쓰던 사람은 소를 살 돈이 있다면 뭐 때문에 남의 소를 빌었었겠느냐고 하면서 물어줄 방책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소임자는 당장 대소를 사내라느니 소를 빌어쓰던 사람은 차차 벌어서 물겠다느니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 신관사또께 현명한 처사를 받자고 상소하러 왔습니다. 상소자가 전후 사연을 죄다 엮어 아랜 후였습니다. 수하 관속들과 상소자는 신관사또의 현명한 판결이 내릴 것을 기다리는데 사또는 둠이 없는 말로 야들아 게 좀 있거라 하고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엉기적거리면서 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를 어떻게 처사해야 좋을지도 몰랐거니와 집을 떠날 때 아비의 당부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 문의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보시오 부인, 이런 상소가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사하리오? 라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답답하다는 듯 아니 원 그것도 처사 못하겠습니까? 그들 두 사람의 말이 다 옳습니다.
소를 잃은 사람이야 어찌 소값을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소를 빌어 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장 소를 사주겠습니까? 죽은 거야 이왕지사 죽었으니 가죽은 벗겨서 나라에 바치고 고기와 뼈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소 빌어 쓰던 사람이 키워가지고 이담에 큰 소를 대체하게 하라고 하시오라고 핀잔 삼아 자상스레 일러주었습니다. 사또는 부인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외웠습니다. 여봐라 듣거라. 죽은 거야 이왕지사 죽었으니 가죽은 벗겨서 나라에 바치고 고기와 뼈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송아지를 사 키워서 큰 소를 대체하도록 하여라. 부임한 이튿날에 송사풀이는 그래도 부인의 가르침을 들었기에 그렇게라도 처사하여 겨우 무식한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긴 것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또 송사가 들었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두 노인이 장기를 두었는데 한 노인은 성질이 팩하고 다른 노인은 그와 반대로 성질이 듬직하였습니다. 두 노인이 장기를 두다가 성질이 팩한 노인이 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은 한수만 물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듬직한 노인은 꾹 누르고 앉아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노인은 물려달라느니 안 된다느니 하며 서로 옥신각신하였는데 통수에 걸린 그 성질이 급한 노인이 부하가 나서 장기판을 벌떡 들어 성질이 듬직한 노인의 면상에다 들씌웠습니다. 일이 잘못되느라고 그 노인은 장기판에 맞아서 뒤로 벌렁 자빠지더니만 몇 번 꿀꺽꿀꺽 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장기판은 아수라장으로 되었습니다. 죽은 노인의 아들이 야단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더니 즉시 원에게 송사를 올렸습니다. 신관사또는 상소를 받고 그를 부인에게 물어서 처사했다면 그럭저럭 이면치레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도 생각이 있어서 또 부인에게 물어보았다간 핀잔을 들을 것 같고 또한 어제 소 죽은 것을 처사한 일이 있으므로 하여 그대로 하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애엄하고 큰 가래를 떼고는 여보라 듣거라. 죽은 거야 이왕지사 죽었으니 가죽은 벗겨서 나라에 바치고 고기와 뼈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아이를 사서 키워가지고 애비를 대체하도록 하여라라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되니 관가로 놓고 보면 그들의 무지함을 여실히 폭로하였지만 상주에게는 더 없는 모욕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상주는 분이 치솟아서 더욱 엉엉 울며 달아나갔습니다. 상주가 산문 밖에 나서서 그 말을 하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 신관사또란 놈은 그런 놈인가? 그런 놈을 어찌 그저 둘 수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쇠스랑, 낫, 도끼, 괜히 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산문 안으로 쳐들어가 신관사또를 삼태기에 태워서 내다 던졌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겨우 사흘밖에 사또 노릇을 못했다 합니다. 항복이의 주먹재판. 옛날 한 곳에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로서 장난 안 하는 놈이 있으련만 이 이항복이라는 아이는 남달랐습니다. 항복이의 옆집에는 큰 양반댁이 있었고 그 집 담장을 사이 두고는 아침 저녁 끼니도 겨우 이어가는 두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마당 구석의 토담 옆에다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고이 길렀습니다. 늙은이들은 매년 봄이 되면 잎이고 꽃피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면서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에 주렁주렁 달리는 붉은 감을 유달리 소중히 여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감나무 큰 가지 중턱에서 새순이 무성하게 돋아나서 옆으로 쭉쭉 벌어지면서 양반댁 울타리 안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러자 매년 주렁주렁 달리던 묵은 가지들은 마르고 새순에서만 달리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반댁 사람들은 감나무 구루야 담밖에 있지만 감은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열렸으니 우리의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감을 죄다 따버렸습니다. 해질 무렵 감나무집 늙은이들이 밭에서 돌아와 감나무를 쳐다보자 푹 꺼진 눈이 튀어나올 듯이 둥그레졌습니다.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살폈으나 잘 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을 뜯기웠을 뿐만 아니라 가지마저 꺾어졌습니다.
저 집에서 한 짓이로구나 하며 넘어다 보았으나 담 너머엔 높은 양반댁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이는 분한 말조차 못하고 그만 한숨을 쉬다가 마당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늙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했으나 다음에 가을을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봄의 감나무에는 여전히 족두리 같은 흰꽃이 만발하였으나 가을이 되니 작년과 다름없이 또 감을 뜯기웠습니다. 3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에도 감을 잃어버린 늙은이는 다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홧김에 도끼를 메고 감나무에 달려 들어 당장 찍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늙은이는 홧김에 도끼를 쳐들기는 하였으나 막상 내려치려 하니 자식같이 어루만지던 감나무 껍질과 접목해서 꽃 피우던 일이 왈칵 생각나서 찍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장난꾸러기 이항복이 털털거리고 뛰어왔습니다.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불리우는 항복이는 제 동무도 없는 이 늙은이네 집으로 곧잘 다녔습니다. 그날도 퉁퉁 걸음으로 달려온 항복이는 도끼를 메고서 감나무를 꺾어지게 바라보는 늙은이를 보자 의아해서 다가오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늙은이는 책망하듯 대답하더니만 이윽고 들었던 도끼를 내리고 얼굴을 항복이에게로 돌렸습니다. 다급하게 물어대는 항복이의 성화 같은 독촉에 못이겨 늙은이는 한 말 두 말 하다 보니 가슴에 맺혔던 원한을 싹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야 늙은이는 속이 시원해지듯 곰방대를 꺼내들었습니다. 항복이는 늙은이의 말을 새겨듣고 나더니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조그마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해제끼겠어요. 내 말은 고맙다만 저 댁이 어떤 집이기에. 글쎄 걱정 말아요. 항복이는 말대답을 하면서 달아나듯 뛰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큰댁 양반은 큰 서재에다 쌍촛불 밝혀놓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채구멍으로 기어들어간 항복이는 발뒤꿈치를 고이고 살금살금 걸어 그 집 주인 양반의 방문에 다다르자 푹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창문으로 들여 밀었습니다. 벼랑간 깜짝 놀란 양반은 어느 놈이 이리 당돌하게 노느냐? 고 질책했습니다. 항복입니다. 그 집 양반도 이 항복이가 불안당 같은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 얘가 어디라고 버릇없이 그런 장난을 하느냐? 그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가까스로 점잔을 차렸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놈,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저 물어볼 것이지. 창문으로 주먹은 왜 들이미느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는 혀를 차며 꾸지람하였습니다. 항복이는 창문으로 들이민 주먹을 흔들면서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껄껄거리면서 이놈아, 거야 내 주먹이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이 주먹은 어른신네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 주먹입니까? 그야 어디 들어갔든 내 팔에 달린 이상 내 주먹이지. 그렇다고 내 주먹이겠느냐? 대체 그 주먹이 어쨌단 말이냐? 주인 양반은 그놈의 말이 철 모르는 아이의 말이기는 하지만 무슨 연유가 있음직해서 되물었습니다. 꼭 그래요? 틀림없이 내 주먹이지요? 100번 말해도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이 아니라 해서 잡아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그런 허실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아닙니다. 쥐어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주인 양반은 항복이의 말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항복이를 달래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항복이는 조그만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며 이웃집 늙은이들 가슴 속에 서린 원한을 주르르 말하고는 창문으로 들어온 주먹이 정녕 내 주먹이라면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감도 이웃집 노인네 감이 틀림없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그쳐 따지는 항복이의 야무진 말에 주인 양반은 어쩌지 못하고 수염만 만지작거리면서 책상 위에 얹어놓았던 감그릇을 어물쩍해 치우려다가
그만 방바닥에다 쏟고 말았습니다. 항복이의 앞에서 감을 치우려다 들킨 주인 양반은 관자놀이를 박박 긁고만 있을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곽대감 인재를 구한 이야기. 그를 부모 덕에 사서우경을 다 배웠으나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부잣집 행랑살이를 해서 밥술이나 얻어오면 먹고 얻어오지 않으면 굶으면서 살아가는 그 경상이야말로 그지없었습니다. 선비는 줄임배를 끌어안고 얼음장같이 차디찬 냉돌에 패댕이를 치고 앉아서 낮이나 밤이나 글을 읽는 것이 유일한 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악인하고 한스러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하시오. 날마다 책만 들고 앉았으면 거기서 밥이 나오 돈이 나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당신은 어째 아무 재주도 없단 말이오.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소. 농사를 짓자니 밭이 있소.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있소. 그래 무슨 노릇을 하란 말이오? 선비는 무등맹랑한 기색을 지어 보이며 아내의 말을 받습니다.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할 만하오. 하고 말고 극에사 못하겠소. 뜻밖에도 선선히 대답하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 길로 자기가 일해주는 주인집으로 가서 사정해 보았습니다. 저의 남편이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고 싶어 하나 미천이 없어 못하겠다니. 돈이 되든 피륙이 되든 장사 미천을 얼마간 대줄 수 없겠는지요. 사정을 듣고 난 주인은 뜻밖에도 쾌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미천이야 대줄 수 있지. 내가 비단을 몇 필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보게 하오. 주인은 선비의 아내를 길게 두고 부리자면 든든히 얼검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명주 10필을 얻어왔습니다. 이 명주 10필이 장사 미천이라오.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가서 시골에 없는 물품을 바꾸어 오시오. 그렇게 몇 축하면 설마 본전을 빼고도 장사 미천을 잡을 수 있겠지요. 만약 미천까지 털어먹고 만다고 하면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거우다. 부디 명심하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서울길을 떠나보냈습니다. 선비는 명주 10필을 등에 지고 며칠 낮 며칠 밤을 걸었던지 서울과 영남의 갈림길인 자레모까지 당도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짐을 지고 헐헐거리며 올라가노라니 땀은 비 오듯 하고 오금은 달라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꼭대기 대 밑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도적놈이 칼을 뽑아들고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 내려왔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섰거라. 그 짐을 썩 내려놓지 않으면 칼의 피맛을 보이겠다. 선비는 넋을 잃고 벌벌 떨다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합니다. 이 짐은 저의 것이 아니오시다. 이것 빼앗기면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으니 제발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명주올시다. 저는 원래 책상물림으로 일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을래야 밭이 없고 장사를 할래야 미천이 없어 아무 노릇도 못하고 살아갈 길이 없던 차에 저희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집에서 이 명주 10필을 꿔주면서 장사 미천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식구들의 밥통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저의 아내는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닙니까? 닥쳐라. 도적놈이 언제 남의 구구한 사정을 돌보아줄 겨를이 있다더냐. 두말 말고 어서 짐을 벗어놓아라.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짐을 벗어놓고 얼굴이 까맣게 질린 채 떨기만 하였습니다. 너의 말을 듣건대 경상이 가긍하다만 내가 오늘 꼭 써야 할 일이 있기에 이 명주를 가져가야겠다. 이후에 내가 찾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 가서 이 명주를 너에게 도로 돌려주마. 내가 사는 곳은 바람이는 동네요. 내 성은 초상난 사흘이요. 내 이름은 정월 초하루이다. 말을 마친 도적은 비단짐을 가지고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도적이 찾아오라는 주소와 성명을 아무리 풀이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풀이해내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재도 염치가 없으므로 그만 천장만장 발길이 닿는 대로 달아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객 행색으로 며칠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10대살씩 먹은 아이들이 원놀이를 하고 노는데 한 아이가 원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백성이 되어 송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된 아이는 제법 들어오는 송사마다 척척 해결해 나가는 품이 비록 아이들 노름이지만 자모 신기하게 여겨져서 선비는 곁으로 가서 정신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가 까다로운 문제 하나를 내놓아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느 게 암까마귀인지 어느 게 숫까마귀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공중에 까마귀 2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니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 답해 주십시오. 원이 된 아이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제깍 대답해 줍니다. 앞에 선 것이 암컷이고 뒤에 선 것이 수컷이니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도 부부가 동반하여 길을 걸을 때면 아내가 앞에 서고 남편이 뒤에 서는 것이 상례이니라. 그러니 짐승도 쌍을 지어 나를 때는 의례 암컷이 앞에 서고 수컷이 뒤에 설게 아니겠느냐. 선비가 들어보니 과연 이치에 맞는지라 아이는 어리지만 그 궁량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며 송사를 드렸습니다. 원님께 송사드립니다. 무슨 송사니요? 이에 소인이 책상 몰림으로 집이 가난하여 아내가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해서 겨우 살아오던 중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려나 미천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집에서 명주 10피를 얻어다 주면서 미천을 삼아 장사를 해보라기에 소인이 그것을 지고 서울로 팔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랑하게도 자라목지에서 도적놈한테 그 명주를 몽땅 빼앗겼소이다. 소인이 구구한 사정으로 애걸했더니 도적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이후에 자기를 찾아오면 돌려주겠다고 했소이다. 그런데 그의 주소 성명이 하도 까다로워 도무지 풀이해낼 수가 없소이다. 주소 성명이 어떠하단 말인고? 이에 도적이 살기는 서울 바람이는 동네에 살고 성은 초상난 사흘이며 이름 정월 초하루라고 하였소이다.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난 아이원은 눈을 깜짝깜짝하며 한참 생각을 더듬더니 어렵지 않게 풀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것이어서 걱정하겠느냐. 바람이는 동네란 서울 선자동을 말할 게고 초상난 사흘이란 무릇 사람이 죽으면 사흘만이 아니면 닷새 만에 낭 혹은 이래 만에 입관을 하는데 곽에 넣은 것을 곽에 넣는다고도 하므로 성은 곽씨가 분명할 것이요. 정월 초하루 날은 집집마다 떡국을 먹으니 이름은 떡국일 것이니 서울 선자동 곽떡국을 찾아가면 될 게 아니냐? 선비는 아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선자동 곽떡국을 찾아가니 집은 고루거각인데 남종여비가 득실거리는 품이 이만저만한 가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곽대감 계십니까? 선비는 점잖하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곽떡국은 원래 도적이 아니라 나라의 정승인데 누가 자기를 찾는다기에 사랑방으로 모셔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선비는 곽떡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주인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묻습니다. 내 주소 성명을 어떻게 풀이해서 알게 되었는고? 원놀이하는 아이들한테 풀이해서 알았소이다. 하고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날 그대의 비단집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나요. 나는 일국의 재상으로서 부귀를 겸하고 있지만 혈육이라고는 무남 동녀딸 하나뿐이요. 그래 사위라도 온전한 인재로 골라 삼아서 장차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어디 뜻대로 되어야 말이지. 생각다 못해 그런 꾀를 내보았는데 이제야 온전한 인재를 구하게 된 것 같구려. 내 집에 비단이 얼마라도 있으니 10필 대신 15필을 가지고 내려가서 원주인에게 갚아주시오. 그리고 그대는 부인과 함께 그 원노릇하던 아이를 데리고 내 집으로 올라오시오. 그 아이는 내가 사위로 삼고 그대는 나와 형제를 모아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리하여 선비와 그의 아내는 팔자를 고치게 되었고 슬기롭게 총명한 시골 초동은 일국 정승의 사위로 되었는데 뒤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명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금을 탐내던 부자. 초막봉에 금 한 동이와 은 한 동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이천서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으려고 20여 년이나 애쓰다가 나이 60이 다 되고 머리에 서리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이천선에게는 갖가지 금은보화가 있었지만 마음이 숫덩이 같고 욕심 사나운 그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산신령에게 빌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도 쳐보고 날마다 추막봉에 가서 사방을 파헤쳤지만 금동이와 은동이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그 금동이와 은동이 때문에 신고를 했으나 날마다 소경이 헛막대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 살아갈 수 있으니 초막봉에 와서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지 말게. 이제 다시 초막봉을 파헤치면 좋은 일이 없을 거네. 그 두 동이의 금은은 자네 것이 아니네. 이천서는 백발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금동이와 은동이의 임자는 어느 곳에 있나이까? 그 임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은 허가요, 이름은 득기라고 하네. 그 아이가 자라나 9살이 되면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을 거네. 말을 마치자 백발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백발 노인을 부르다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 부자네 집에 젊은 부부가 찾아와 동냥을 했습니다. 이천서는 꿈을 꾸던 생각이 나서 젊은 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성은 무엇인고? 소인의 성은 허시올시다. 이 부자가 다시 살펴보니 여인은 만삭입니다. 부자는 엉큼한 마음을 품고 웃으며 젊은 부부를 대하였습니다. 집 없는 밥동량을 다니는 자네들의 신세가 참 가긍하네. 젊은 부인이 만삭인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행랑채에 있게나.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젊은 부부는 눈물이 그렁하여 이 부자 앞에 끌어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골뱅이처럼 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자, 어서 들어가세. 이리하여 허신의 부부는 이천 선부자네 사랑채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허씨의 아내가 해산하였는데 애의 이름 때문에 궁금한 부자는 마누라를 보내어 애의 이름을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돌아온 마누라는 부자에게 애의 이름이 득기라고 알리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자는 그럼 그렇겠지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은 흘러서 득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허신의 부부는 외아들을 데리고 부자의 후한 보살핌으로 그럭저럭 끼니를 굶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하루 허신은 부잣집 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올해는 저 행랑채에 있는 허간의 9년 빚을 몽땅 받아들이겠으니 마누라는 내 솜씨나 보구려. 아니 털면 먼지뿐인 그 녀석들이 어떻게 9년 동안이나 진 빚을 단번에 갚는단 말이에요. 하, 하, 하. 부자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웃어대더니 꿈이야기를 하고는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시에 큰 부자가 되어 우리 양주는 금덩이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요. 아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고 남의 속만 태웠나뇨. 쉿 낮게 말하오. 남말을 새가 듣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고 이제 다시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 내 솜씨나 보오. 헤헤헤. 허허허. 여기까지 들은 허씨는 제깍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제야 허씨는 부자가 9년이나 선덕을 베풀어준 고약한 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9살 난 득귀는 매일 산에 가서 놀기를 특별히 즐기었습니다. 무엇이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득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바위돌이 들쑥날쑥한 초막봉에 가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초막봉에 올라서니 전에 보지도 못하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깃을 쓰다듬기도 하고 진주옥반에 굴리는 듯한 목청으로 우짖기도 하였습니다. 듣기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주워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마치 자기의 위험한 처지를 알기라도 한 듯이 풍풍 뛰어갔습니다. 듣기는 힘든 줄도 모르고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한참 가다가 높은 나무 위에 앉아 듣기를 보고 우짖으며 날개를 퍼덕이었습니다. 듣기가 새를 잡으려고 나무 가까이에 다가서자 새는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든 듣기는 풀썩 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앞을 보니 앞에 괴상한 동이 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듣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첫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동이에는 흰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듣기는 제깍 뚜껑을 닫고 두 번째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동이에는 흰누런 구렁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겁이 더럭 나서 뚜껑을 닫아놓고 도망쳤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뛰던 듣기는 뱀이 쫓아오는 것만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방까지 있던 동이는 간 곳 없고 그 자리에 큼직한 돌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듣기는 낮에 본 이상한 뱀동이 이야기를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와서 허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자네 아들이 본 두 동이의 뱀은 금과 은일세. 내일 애에게 금과 은을 가져가되 욕심을 너무 쓰지 말게. 허씨 대답하고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허씨는 아들에게 산에 가서 어제 본 두 동이에서 각각 돌덩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초막봉에 올라가 놀다가 괴상한 동이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어제 자취를 감추었던 동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그 속에는 뱀이 아니라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듣기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첫 동이의 뚜껑을 열고는 제일 큰 흰 돌 하나를 꺼내고 두 번째 동이에서는 누런 돌을 꺼내가지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동이는 간 곳 없었습니다. 듣기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가져온 돌을 내놓았습니다. 허씨는 그 돌을 받아들고 보고 또 보더니 틀림없는 금운이라 아내와 아들 듣기를 데리고 영영 부잣집 행랑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집집마다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헌데 유독 허신의 연통만이 연기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행랑채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람에 가마뚜껑 위에 흰 종이가 펄럭펄럭하였습니다. 이 부자가 종이를 들고 보니 흰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의 후한 보살핌에 소인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문을 탐내어 허신의 부부를 맞아들인 부자는 닭 쫓던 게 담벽 쳐다보듯이 입을 해벌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여 우라병이 터진 부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기장수 더덕이. 옛날 옛적에 한 호러미가 살았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보니 더덕이 큼지막한 게 있기에 뽑았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더니 더덕아, 나하고 살자 하니까 쑥 뽑혔습니다. 갑자기 쑥 뽑히니까 뒤로 자빠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더덕하고 사람하고 같이 대굴대굴 굴러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아기가 그날로 슬그머니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러더니 3, 7일 지나니까 걷고 100일 지나니까 뛰고 첫 돌이 지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산더미만 한 걸 한 짐씩 해왔습니다. 나이 67살 돼서 글방에를 보냈더니 하루만 가고 다시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느냐고 물으니까 글방 아이들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묻기를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버지는 강원도에 콩 팔러 갔다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석 달 열흘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묻기를 온 강원도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버지는 절에 공부하러 갔다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또 석 달 열흘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묻기를 조선팔도 절을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기에 할 일 없이 바른 대로 말해줬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더덕을 한 뿌리 뽑았는데 더덕하고 같이 뒹굴었더니 그날로 배가 불러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름은 더덕이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덕이 나이 10살 먹으니까 밤만 되면 집을 나갔습니다. 초저녁에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 이슬 맞고 들어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3개 넘더니 커다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게 그냥 바위가 아니고 바위문이었습니다. 더덕이가 바위를 잡고 끙하고 용을 한번 쓰니까 그 큰 바위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더덕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말고 어머니도 들어와 보십시오 하기에 군말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뒤 밟은 걸 다 알고 그러는데 뭐 어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위 문 안에 딴 세상이 있는데 온통 병사들이고 쇠붙이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몇 천인지 몇 만인지 모르고 쇠붙이들은 죄다 칼이고 창이고 방패고 투구고 그랬습니다. 댕그랑댕그랑 하면서 밤낮으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칼이야 창이야 방패야 투구야 만들다가 더덕이가 들어가니까 장군님 하고 달려들어 떠매고 갔습니다. 구경 다 하고 집에 왔는데 하루는 나라에서 임금이 왔습니다.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와서 더덕이는 어디 있느냐? 가르쳐주면 돈을 주마 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바위 문 있는 곳을 가르쳐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당최문이 열려야 말이지요. 힘장사 몇백 몇천이 달려들어 밀어도 꼼짝을 안 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꾀어. 여봐라 언제든지 내 아들이 오거든 배가 아프다 하고 의원을 불러오라 해라. 그러면 곡식을 주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 의원을 좀 불러오너라. 의원을 부르니까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의원 옷을 입고 의원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어야 낫는다 하였습니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산으로 들어가더니 사흘 만에 왔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더덕이를 덮쳤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았으니 기운이 다 빠졌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박에 사로잡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고도 더덕이는 기운이 펄펄 살아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당해낼 수 있어야지요. 할 일 없이 놓아줬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꾀어. 여봐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머리가 아프다 하고 점쟁이를 불러오라 해라. 그러면 비단을 주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 점쟁이를 좀 불러오너라. 점쟁이를 부르니까 점쟁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점쟁이 옷을 입고 점쟁이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복숭아 99개를 따다가 씨를 갈아먹어야 낫는다 하였습니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더니
석 달 만에 왔습니다. 하늘복숭아 99개를 따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재판을 차렸습니다. 하늘복숭아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못 따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불효한다고 옥에 가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늘복숭아 99개를 보란듯이 다 따왔습니다. 트집 잡을 건더기가 있어야지요. 할 일 없이 놓아줬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임금이 소가죽 3,000장으로 주머니를 지어주면서 꿰었습니다. 여봐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이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라 해라.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라. 그러면 금덩이를 주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저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거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임금과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주머니를 꽁꽁 묶고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패대기를 한 3,000번 치니까 뼈도 살도 다 부서졌습니다. 더덕이를 죽여놓고 임금은 어머니한테 준 돈이야 곡식이야 비단이야 다 도로 빼앗아 버리고 인두로 팔다리까지 찢어놓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울며 불며 가죽 주머니를 풀어 헤쳐보니 뼈고 살이고 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더덕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거든 반쪼가리 의원을 찾아 약 3첩을 지어다가 내 몸 위에 뿌리고 뼈 살아라, 살 살아라, 숨 살아가 하십시오. 그 길로 어머니가 반쪼가리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만에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인 반쪼가리 의원을 찾았습니다. 약 3첩 지어달라니까 밥 3,000끼를 지어달랬습니다. 밥 3,000끼를 지어줬더니 빨래 3,000가지를 해달랬습니다. 빨래 3,000가지를 해줬더니 물 3,000동이를 길어달랬습니다. 물 3,000동이를 길어줬더니 약 3첩 지어주더랍니다. 약 3첩을 가지고 와서 더덕이 뼈가루 살가루 위에 뿌렸습니다. 한 첩 뿌리고 뼈 살아라 하니까 뼈가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살 살아라 하니까 살이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숨 살아라 하니까 숨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더덕이는 어머니하고 바위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 신랑의 재주.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사윗감을 구하러 들매끈을 메고 나섰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단 말이지요.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더랍니다.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운만 딱 대면 그 자리에서 바로 12구를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 데를 가면 저만한 사윗감이 있으랴 하고 그 총각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대개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 삼으려고 하니 어떠시오? 이러니까 그 뭐 정승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를 딱 들렀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까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턱 들어왔습니다.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총각이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서 들어오더란 말이지요. 거기에다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정승이 그 재주에 탐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까 뭐 마다할 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들러 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 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습니다. 그래놓고 걸음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이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하더란 말이지요.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윗감이 있으랴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 또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하니 그거 뭐 감지덕지였습니다. 당장 그러겠노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색시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러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날 한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됐잖아요.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 참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거든요. 딸 하나의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예사질인가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것 참 큰일 났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면 또 어떡할 거예요? 엎질러 놓은 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초래청을 턱 차려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일이 나긴 났지요. 이때 색시가 썩 나서서 신랑 셋한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 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셋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새 신랑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러고 3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었습니다. 주역을 훤히 꿰면 점괘가 척척 맞아떨어지거든요. 눈앞에 일이나 10년 뒤 일이나 한 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 타고 활갯짓 한 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니 좀 좋아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물건을 다 만든 거예요.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을라고 하고 이 신랑도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나 하면 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 다해 배 농사를 지어서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 배 한 개를 땄습니다.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 배 한 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셋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하였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하니까 색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색시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색시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서서 그러면 한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습니다. 멍석을 타니까 색시 집까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본이 아닌 게 아니라 색시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배 가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내어 그걸 갈아서 즙을 내어 색시한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색시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효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색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요.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색시가 죽었을 것 아니겠어요?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냥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지요. 이러니 세 신랑 중에 어느 하나 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지요. 색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세 신랑한테 차례로 묻기를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 농사 지은 신랑이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는 왜 뜨나? 옛날 오랜 옛날, 이건 보통 옛날이 아니고 옛날 끄트머리, 거기서 더 오랜 건 없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땅이 있어도 땅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하늘에만 사람이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하늘나라에 사는 처녀 총각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저희끼리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임금님,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땅에 내려가 살아라. 이러거든요. 듣고 보니 참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나도 이만저만 난 게 아니지요. 그때는 땅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돌만 있고 흙만 있고 그냥 그뿐이었어요. 그러니 뭘 먹고 살겠어요? 아이고 상제님, 땅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둘은 땅에 내려가자마자 죽고 말 겁니다. 그것은 걱정 마라. 너희들이 먹고 살 건 내 다 마련해 놨다. 그래 할 수 없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옥황상제님이 먹을 걸 다 마련해 놓았더랍니다. 어떻게 해놨는고 하니 땅에 물이 흐르고 온갖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물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고 온갖 씨앗은 그새 싹이 터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풀과 나무에서는 먹을 것이 주렁주렁 열리고 말이지요. 이러니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갖가지 풀과 나무에 먹을 것이 푸지게 달려있으니 무슨 걱정이겠어요? 쌀도 나무에 그냥 열렸습니다. 요새처럼 껍질에 쌓인 벼가 아니고 속살이 하얀 쌀이 그냥 나뭇가지에 흐드러지게 달려있단 말이지요.
게다가 딱딱한 게 아니고 먹기 좋을 만큼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러니 부를 때 익힐 것도 없이 그냥 주르르 훑어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떡도 나무에서 열렸습니다. 그것도 가짓수대로 다 열렸습니다. 송편, 인절미, 수수떡, 계피떡, 뭐 안 열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떡이 먹고 싶으면 그냥 떡나무에 가서 뚝뚝 따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과자도 나무에 열렸습니다. 달콤한 것, 고소한 것,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지요. 과자가 먹고 싶으면 그냥 과자나무에 가서 뚝뚝 따 먹으면 되었습니다. 소금도 풀에서 나다 보니 소금풀이라는 게 있어서 하얀 소금이 열매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쌀나무에서 쌀을 주르르 훑어서 먹고 싱거우면 소금풀에서 소금을 주르르 훑어서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니까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또 해가 바뀌니까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한 500살 먹도록 살았는데 그렇게 몇백 년 사는 동안에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서 나중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마을도 여럿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싸웠습니다. 아,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렸으니까 먹고 나면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빈둥거리는 게 일인데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편을 갈라서 내 오르네 내 그르네 하고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번져서 나중에는 먹고 나면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먹고 싸우고 이런단 말이지요. 옥황상제가 이걸 다 내려다봤습니다. 보니까 참 괘씸하였습니다. 편하게 잘 살라고 먹을 걸 다 마련해줬더니 먹고 나서 한다는 일이 허구한 날 싸움질이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먹을 것이 사방 널려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 게지. 이참에 아주 싸움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놔야겠다. 옥황상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서 사는 이치를 몽땅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는고 하니 먹을 걸 아주 힘들게 얻게 해놨습니다. 쌀은 껍질 속에서 열리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게다가 나무가 아니라 벼 포기에 열리게 했습니다. 이래 놓으니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전처럼 그냥 주르르 훑어 먹는 게 아니라 벼를 베어서 나다를 떨어 말린 다음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 익혀야 했습니다. 그게 일이 좀 많아요. 떡나무, 과자나무도 죄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떡을 그냥 뚝 따서 못 먹었습니다. 떡을 먹으려면 쌀을 빻아 가루를 낸 다음 물을 부어 반죽을 해서 불에 익혀야 했습니다. 과자를 먹으려면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구워야 했습니다. 소금은 죄다 거두어서 아예 바닷물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금풀에서 소금을 훑어먹는 건 꿈도 못 꾸었습니다. 바닷물을 퍼올려 오래오래 햇볕에 말려야 겨우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싸움을 덜했습니다. 아, 싸우려 해도 싸울 틈이 있어야지요. 먹을 걸 얻으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하니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시사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하는 게 힘이 드니까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도 나쁜 것이 남이 죽도록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일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빼앗아 가는 놈이 생겼습니다. 힘센 놈이 아무데나 곡식 나는 땅을 자기 것이라고 정해놓고 남이 그 땅에 곡식을 키워 베어다 떨어 말려놓으면 이 땅은 내 것이니까 이 곡식도 내 것이다. 이러면서 빼앗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힘센 놈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서 곡식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해도 먹을 것은 아주 조금밖에 못 가지고 힘센 사람은 놀기만 하고서도 먹을 것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일도 안 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다니. 저들을 혼내주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비를 안 내려줬습니다. 아주 바짝 말라 흉년이 들게 한 거지요. 비를 안 내려주면 곡식이 못 자랄 거고 곡식이 못 자라면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빼앗을 것이 없으니 배를 고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를 안 내려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배를 골았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곡식 두어 줌 얻으면 몽땅 힘센 사람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옥황상제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비를 아주 시원하게 내려 풍년이 들게 해줬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나 실컷 먹게 해줘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곡식을 푸지게 거두면 뭐해요? 힘센 사람들이 반 넘어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이랬다 저랬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요새도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하는 게 다 그런 이치랍니다. 그렇게 한 500년 지나서 맨 처음 땅에 내려온 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땅에 묻을 것 아니겠어요?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땅에 묻어놓은 걸 보고는 저 두 사람은 이제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오너라 해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 둘을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서 다리를 놨습니다. 그 다리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